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도가 사랑하는 투자자, 오랜만에 우리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투자 파트장님 유동원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뭐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자산 배분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었죠. 채권 시장도 무너졌고 주식 시장도 무너졌는데 올해 뭐 상반기 너무 좋았잖아요.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았고 또 예상했던 대로 9월달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네. 8, 9월. 네, 9월달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정말 예상한 대로 9월달 굉장히 안 좋고, 근데 10월달까지 지금 아직 채권 시장이 흔들리면서 마치 22년도의 재판 같은 흐름들이 조금 나타나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채권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금리가 옛날보다 높아질 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고, 네. 그러니까 옛날이라 함은 거의 뭐 인플레이션 2% 미만의 시대에 네. 뭐 금리를 1%, 2%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었죠. 네. 제법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2008년 이후 네. 계속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 구간이 보면 이제 차트를 쭉 그려보시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밑에 0%, 네. 그러다가 한번 훅 빠졌다가 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 금리 차원에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유럽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고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가 있었는데 네. 사실은 말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때가 뭐 당연한 것 같고 그게 뉴놈이다 뭐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모든 부분들이 다 경제학적으로 성장률을 높여주는 방향이 인구의 구조 부분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네. 실질 금리는 플러스이기는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낮은 플러스. 여기서 네. 말하는 실질 금리는 그냥 명목 금리 플러스. 그렇죠. 네.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숫자. 네. 네. 그게 계속 마이너스였잖아요. 최근에. 지금도 뭐 약간 플러스지 뭐 실질적인 마이너스 상황이니까요. 미국은 2%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미연준이 보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까지 살짝 찍었다가 지금 올라와 가지고 2%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어요. 네. 미국의 실질 금리 10년 금리 추이 보시면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2010년 이후에 마이너스를 찍었었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진 게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네.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근데 이제 돌아서면서 올라간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2%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금리가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왜 올라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걸 트리거를 최근에 일으켰던 게 아무래도 빌 에크먼이 30년짜리 5.5% 얘기하고 10년짜리 5% 얘기를 하고 네. 여기다 대놓고 또 제이미 다이먼이 7% 시대에 준비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겼죠.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부채 한도 협상.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미국의 어떤 정부에 대한 크레디빌리티에 대한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마지막에 첨가제들이 몇 개가 들어갔는데 제이미 다이먼의 첨가제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45일 정도만 유효가 되고 그다음에 그걸 했던 하원 의장이 잘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채권 시장이 많이 받았다. 그래도 갑자기 팍 튀었다. 5% 넘게 30년으로 튀고 했던 거는 뭐 그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심리가 취약한데 한 대 더 맞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경기도 상당히 셌었고. 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정치적인 이유는 좀 제외시켜 놓고. 네. 그러면 실질 금리의 추세를 보고 좀 이해를 해보자.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난 코로나19 터지기 전 그리고 후에도 계속 실질 금리가 1% 이하 시대에 있었냐면 굉장히 긴 기간에 있었죠. 차트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게 바로
미국의 GDP 성장률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고용 시장이나 노동 시장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보다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컸다. 네. 그래서 이제 GDP 성장을 두 개로 나누자면 고용 증가에 따른 GDP 성장이 있고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GDP 네. 성장이 있어요. 네.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를 70년대, 80년대랑 비교를 하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때와 비교를 하고 뭐 실질금리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좀 너무 과장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네. 뭐 이 차트에도 나와 있지만 그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전체 GDP의 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70년대, 80년대에는 뭐 겨우 뭐 20%대 후반밖에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시대, 뭐 AI와 클라우드, 뭐 모바일 인터넷 모든 걸 다 들어가면서 전기차 뭐 이런 거 다 뭐 엮여서 만들어 보면 지난 10년은 생산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대 이상으로 네. 올라갔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실질 금리를 떨어뜨려 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보면 1990년에 도래하기 전,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전 그 시대는 고용 증가가 GDP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네. 예, 그게 또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됐었고, 그래서 실질 금리 자체가 4에서 7%로 굉장히 높은 시대였다. 네. 근데 이제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그게 4에서 7에서 2에서 4로 떨어졌다. 네. 그 인터넷이 또 지나고 나서 닷컴버블 깨지고 나서 또 가속화돼서 모바일 인터넷 나오고 IoT 나오면서 그게 2% 미만 시대로 네. 떨어졌다. 근데 또 재밌는 거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1에서 2%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2010년대 이후 보시면은 다 1% 밑에 이렇게 지금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상당히 많은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왔다. 네. 근데 저기는 저는 하나 더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동감을 합니다. 모바일,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당연히 우리 뭐 예를 들어 엑셀만 봐도 주판을 튕기던 사람들 수십 명 하던 거 혼자서 몇십 분 만에 해버리니까 당연히 그런데 중국 제조업의 등장 2001년 WTO 체제 진입 이후에 중국 제조업이 등장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500원, 1000원에 사던 머그컵이 지금도 다이소 가면 500원, 1000원이에요. 500원짜리 없지, 1000원이지. 근데 그 1000원, 2000원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뭐 월급이 몇 배가 오르고 집값은 뭐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건값이 20년, 30년 전 수준하고 비슷하다 하는 거는 이 중국이 이제 들어와서 만들어낸 그 낮은 금리, 낮은 인플레이션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뭐라 그럴까? 지금 2023년을 맞이하는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던 모바일과 인터넷 등등 그 다음에 이제 AI로 대반되는 디지털 환경의 생산성 향상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탈이 어느 정도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이탈에 의한 제조업 물가의 상승이 이제 겹치는 시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애매하게 생각하는 상황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 미만의 실질금리가 2% 위로 치고 올라간 거고, 네. 그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이겠죠. 네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정치적인 이슈가 네. 여기에 어떤 1%포인트 정도의 금리를 더해줬다. 근데 그게 2%, 3%, 4%를 더해주는 이슈냐?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우선은 중국 말씀하셨으니까 중국을 얘기를 해보시죠.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했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의 네. 현상으로 생각하시자면 당연히 엄청나게 공급망의 변화가 생겼었죠. 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말고
자국에서 생산하자. 네. 미국. 그래서 우리가 그 디글로벌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슈들. 그러면서 공급망의 변화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됐었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디시전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어쨌든 공급망의 어떤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는 이제 사라졌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급망 충격은 요즘 해소됐다 하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뭐 BDI 숫자를 보던 운송 지수를 보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생겨서 어쨌든 온쇼링으로 갔고 그렇게 해서 많이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거에 대한 충격 자체는 한번 오르고 나서 끝났다라는 네.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그런 모든 국가들이 그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은 어쨌든 간에 되게 재밌는 데이터들 보기도 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패널 생산 캐파 네. 태양광. 예, 1년에 막 2배, 3배씩 늘어요. 엄청나죠. 예, 엄청난 속도로 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퉁웨이에 공장을 가면 직원이 없어. 네. 자동화. 네.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요소로의 공급망의 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이미 나왔고 네. 이제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개별 생산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태양광 패널을 팔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미국은 아니다 칩시다. 낮은 가격에 팔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전기차. 이제 일본보다 중국이 더 수출을 더 많이 해요. 네. 훨씬 많이 하죠. 그리고 단가를 엄청나게 낮춰서 때리니까 팔리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다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요소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시대가 변한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로 3번에 훅 변화가 일어났는데 네. 그거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던 게 지난 몇 년간이었던 거고 네. 이제는 그게 하향 오히려 안정화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게 뭐냐면 그림이 다른 게 뭐냐면 맞습니다. 미국의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받고 우리가 미국의 부채를 사줄 거냐 네. 아니냐의 그 차이예요. 네, 이자를 이자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채 비율이 2000년대 이전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막 130% 막 이렇게 확 튀었잖아요. 그렇죠. 몇십 프로가 튀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몇십 프로가 튀었으니까 그만큼 부채가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더 높여야지 외국이 사줄 거냐. 네. 이거의 이슈죠. 그게 또 뭐 말하면 지금 뭐 정부 셧다운 일어나느냐 뭐 이거 다 연결시키면서 정부의 크레디빌리티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얘기죠. 예, 근데 그러면서 지금 금리를 올린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일본의 기준금리가 지난 30년 동안에 저렇게 낮게 유지가 됐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정호영 조건이었고 네. 예. 그랬는데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엔화를 그죠? 일본 채를 많이 샀죠. 네. 예. 미국 심지어 유로 쪽도 마찬가지죠. 금리가 더 낮아요. 그죠? 유럽채를 사주는데 미국이 굳이 저렇게까지 높게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히 요구하면서 1% 더 내놔라고 할 거냐. 그건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네.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미국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의 정부채가 30년짜리가 제일 긴 거이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그래서 만기가 돼서
롤오버를 시켜야 되는 비중은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주 큰 건 아니죠. 30분의 1로 평균적으로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가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지 그렇게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감당을 해낼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중요한 거고 또 모든 시장에서 저 정도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계산을 했었을 때 저희는 미 연준이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수준이 3.5% 이상 수준만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금리를 뭐 2%대로 떨어뜨린다 이게 아니고 네. 아니면 7%대로 올린다 이게 아니고 너무 자꾸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과거에 2% 정도의 수준이 적절한 금리라고 생각했다면 네. 그것보다 1.5에서 2% 정도 더 높은 금리가 적절한 금리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3%, 4% 더 높아야 되는 금리다. 굳이 네. 미국의 입장에서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안 그래도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자 비용을 저렇게 많이 지불하는 비중을 점점 더 키우겠다? 연이 갈수록 그거는 아닌 거고 같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적절한 수준이 세수 수입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금리로 계산했었을 때 지금 20%가 이자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전체 다를 그 금리로 계산한 거고요. 3.5로 계산하면 10%로 뚝 떨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수렴을 할 거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모습만 나오면 그렇게 발언들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건데 저희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 자, 보시면 어쨌든 근원 PC 인플레이션 자체가 미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숫자인데 네. 이게 연속으로 0.2% 수준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숫자가 쭉 나오잖아요. 한 6개월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 발언이 바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0.2, 0.2, 0.1 네.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나왔어요. 전월 대비. 예, 네. 전월 대비. 그럼 곱하기 12 하면 2.4, 2.4, 1.2.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밴드 안에 들어온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야지만 그렇게 발언이 나오겠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질금리, 실질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실질금리가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는 것이 실질적이다면 1% 정도에서 2% 정도 시대다라고 치고, 그죠? 요 숫자와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이 원하고 자꾸 얘기하는 건 2%니까 뭐 2%라고 칩시다. 아니면 좀 더 높여서 2.5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1.5와 2.5를 더하면 네, 4%라는 거죠. 네. 최고가 4%고요. 최저는 3.5% 정도. 예,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그 미래를 봤었을 때 미국의 어떤 그 국채 금리의 장기적인 추세를 전망을 해보자면 원래 GDP 성장률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숫자를 보던가 아니면 실질 금리에 인플레이션을 더한 숫자를 보던가 네. 했었을 때 저희는 아무래도 고점으로 보는 게 4% 정도고 저점으로 보는 게 3% 정도고 요 밴드일 것 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higher for longer 맞아요, 그것도. 네. 한 뭐 3.5% 이상만 유지돼도 하이어 포로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5.5, 7 여기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저희는 3.5에서 4% 정도 요 금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투자 전략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이죠. 10년물 기준금리로 네. 그것에 맞춘 어떤 채권 투자, 거기에 맞춘 주식 투자, 네. 거기에 맞춘 뭐 주식 내에서 포트폴리오 구성, 뭐 아니면 또 거기에 맞춘 금, 은, 뭐 이런 커머디티 투자,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항상 너무 과하게 가는 거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네. 뭐 정확하게 최근에 일어났던 현상이 막 다들 유가가 90불 뚫고 올라가니까 150불, 간다. 뭐 200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몇 주 만에 10몇% 폭락. 네. 뭐 이런 거죠.
천연가스 가격은 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또 네. 어제 또 급등.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을 잘 판단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리의 그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잘 좀 생각해보고 너무 이 공급망 차질과 정치적인 이슈만 가지고 예. 그 시장을 보면서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톤을 바꿔서 운용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보면 참 불행한 일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개인의 투자 비중이 70%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72%. 네. 전체 시장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나타났던 게 이제 그 테마주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단기 고수익을, 테마주라면 뭐 간단하잖아요.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는 그게 이제 나타난 건데, 성공하는 사람 몇몇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알고리즘 잘 짜는 사람들이 승리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룰 준비한 소위 말하는 기관, 특별히 외국인 기관, 이런 친구들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개인들은 정말 이기기 힘들고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제 완전히 각자 도생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전 이게 굉장히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불행한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개월에 거쳐서 강의를 만들어서 네. 한 100명 정도의 강의, 130명 정도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그래요. 한국 투자라는 것은, 투자는 어렵다. 네. 한국은. 네. 한국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예. 옛날부터. 야, 미치겠다. 유동훈 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하냐. 옛날부터 그 얘기 했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그렇다. 지금 미국 주식 장기 보유 전략이신 분이 한국 주식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야. 저 그 얘기 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만약에 투자를 하면 미국 주식은 10년에 8, 9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한국 주식은 10년에 2년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만큼 오를 때 확 오르고 긴 기간 동안에 빠지고 이런 식의 어떤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최근에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나타난 현상에서 그게 더 가속화된 거죠.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 아닌 개인 자금이 네.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사고 파는 거를 빨리 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도 그동안에 훌륭한 성과를 못 보여준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을 가끔씩 나오시는 밸류 자산 운용자였던 펀드 매니저였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2조가 되어서 네. 잘 돼서 2조가 된 거예요. 자산 규모가, 운용 규모가. 근데 이게 더 늘어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거긴 중소형 특화 펀드였으니까 고만 팔겠다. 맞아요. 라고 했는데, 판매사에서 판매사하고 이제 지분 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더 팔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타코가 8조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 한국 규모에서 중소형주를 8조 핸들링하기에는 요즘도 쉽지 않지만 그 10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훨씬 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끼케야 1,000억, 2,000억 하는 회사들 투자가 그렇게 많았던 회사가 8조를 운영한다는 거는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분을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5%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2,000억, 3,000억 하는 회사들 5%씩 사가지고 8조의 자금을 운영한다는 건 정말 다 사야 되는, 시장을 다 사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수익률이 퇴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잘 나가던 펀드들이 경험했던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펀드들이 수익이 제대로 안 났고, 그러니까 너희들 할 줄 아는 게 뭐냐, 기관들. 그러면 내가 직접 해보자.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죠. 너무 안타까워. 네. 어쨌든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변화가 빨리빨리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199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났었을 때는
워낙 많이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많았으니까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개념이 그래도 2008년 그 금융위기 터질 때까지는 있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성과들이 좋았단 말이죠. 그렇죠. 2002년도에도 그랬었죠. 예, 예. 최저평가가 갔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투자 전략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확연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요. 2008년 이후로. 예. 네. 예,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점점 더 기관의 어떤 힘이 오히려 좀 계속 감축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긴 참 안타깝지만 지난 한 20년, 15년 정도로 봤었을 때 우리가 2000포인트를 찍고 나서 네. 예, 그러니까 금융 위기 터졌을 때 또 푹 빠졌다가 이제 2000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0을 찍고 나서 보면은 지금 2400이잖아요. 네. 10몇 년 동안에 그렇지. 예, 뭐 수익률이 어쨌든 지수로 계산하면 지수 수익률 예. 10몇 년에 20%면 진짜 예, 그러면 1%대란 말이에요. 제 예금하고 똑같은 예, 거죠. 예금평균. 근데 위험은 노출 다 되고 노출됐고 수익률은 예금이고. 그리고 수수료를 줬어.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운용하는 애들만 돈 벌고 네. 우리는 돈 못 벌었냐.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게 1년,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네. 지금 벌써 10몇 년이 됐단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자꾸 개인들이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가면 갈수록 또 기관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냐면 트레이딩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 개인 자금 따먹기로 예. 예, 바뀌죠. 좀 뭐 전형적으로 지금 그 롱숏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익 거래 이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거의 뭐 스페큘레이션으로 따먹는 개념이지. 네. 뭐 바이 앤 홀드 전략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규모로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외국계 펀드까지 합치면은 뭐 말씀하신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글로벌 투자를 말씀을 드렸던 게 그 2008년에 제가 헤지펀드 운영을 할 때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위주의 네. 롱숏 전략을 싱가포르에서 했었단 말이죠. 네네. 그게 가능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정말 힘들었던 게 쉽지 않은 거죠. 점점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중국에 가서 중국을 배워야 되겠다. 네. 또 중국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때. 네. 그래서 또 중국을 들어가 봤더니 비슷한 거죠. 문화가.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볼 땐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국가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어쨌든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 이후에 보시면 그때 2015년 훅 튀고 네. 14, 15 훅 튀고 네, 중국 지금 시장. 어쨌든 지금 또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현상인 거죠. 네, 그래서 또 중국만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 키움에 조인한 게 2017년인데 그것도 딱 곧 지나고 나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때 제가 맡았던 그 글로벌 리서치 팀이 네. 중국만 하는 애널리스트가 막 5명, 6명 있는데 네. 다 중국만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다 뜯어 고쳤죠. 이거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미국, 그래서 전 세계 15개 국가, 네. 14개 국가. 그래서 이제 제 밑에 있는 애널리스트를 대만 공부하게 만들어서 대만 리포트 쓰고 애널리스트 만들고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각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을 보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한국을 보고 다른 걸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전체를 보고 한국을 보면 훨씬 잘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 글로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지난 제 30년 경력을 통해서 네. 한국만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느낌을 들 때가 많고 우리끼리의 어떤 막 싸움? 네. 예. 그러니까 피곤해요. 근데 미국 주식을 보고 글로벌 주식을 보게 되면은 그 피곤함과 그 힘듦이 많이 줄어요. 예. 그래서 물론
안 힘들고 안 피곤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힘들죠. 그렇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큰 매크로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부분을 또 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문화가 좀 계속 빠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방송을 촬영하면서 앵커 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제 그 얼마 안 된 그 아이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기가 있는 근데 보면은 그 시대의 분들은 해외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점점 더 이게 해외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안타깝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어떤 우리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마치 요즘에 출산율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출산율이 이제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속하게 쭉쭉쭉쭉 떨어진 것처럼 지금 한국 자본시장이 그 상황에 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시장에 대한 의식 또는 인식의 차이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보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을 좀 키워가지고 기업을 키우고 그래서 나라도 성장하고 요 개념이 아주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고 한국은 중국도 좀 그런 것 같은데 그 산업자본이 회사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내 재산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같은 내 재산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대대로 물려줘야 되고 우리 가문의 중요한 재산이고 이걸 지켜야 되고 내가 읽었지만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차이가 사회 면면이 깔려 있다 보니 산업자본이 투자를 잘하는 건 되게 좋은 부분인데 어려워도 투자를 하잖아요. 주가가 떨어져도 투자를 하고 미국은 근데 조금 어려워지고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 투자를 축소를 시키잖아요. 여기는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고 R&D 투자도 많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인식이 내 거니까 소액주주들은 뭐라 그럴까요? 데코레이션이에요. 떡국에 올라가는 김가루나 그 계란 고명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전혀 취급을 안 하는 거지. 내 회사인데 니들이 왜 그래? 전 실제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상장을 한 대기업. 이게 많이 들었어요. 대주주께서 이게 회사가 본인 회사가 아니신데 이렇게 행동하시면 안 되죠. 이건 배임 횡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배임 횡령이 미국 기준으로 아마 그 엄격하게 하면 배임 횡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한국에. 뭐 90년대 제가 93년에 애널리스트 시작했는데 뭐 90년대 그 93년, 94년, 95년, 96년 이때 사람들 만나면 주식은 공짜 자금, 코스트 오브 캐피탈 자본의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네. 다 들고 있지도 않는데 은행 빚도 아니고 내가 운 좋게 세상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건 나의 인정이야. 뭐 이런 생각. 그랬었던 적이었기 때문에 그거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빠를 수는 없죠. 이거는 정책 당국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적대적 M&A가 성공하면 한국이 바뀔 것 같아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가능해질 것 같은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적대적 M&A 단 한 건도 성공한 게 없어요. 가장 최근에는 한진칼조차 거의 다 먹었거든. 지분을 거의 다 먹었는데 산업은행이 등장하면서 적대적 M&A를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적대적 M&A를 당하면 주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도 보면은 그걸 그래서 이제 KKR이 나비스코 먹었을 때 나비스코 먹으면서 레이놀즈 나비스코 먹었을 때 그런 사건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저 PBR 이런 기업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80년대 이후부터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적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산의 분포도를 보시면 우리는 부동산이 전체의 자산의 거의 뭐 70%, 금융자산은 30%. 미국은 정반대. 부동산 30%, 금융자산 70%. 기본적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훨씬 투자 마인드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부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정해져 있고 우리는
부동산 만들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실. 부동산은 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부동산으로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멘탈로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갔으니 지금 이제 현재 시점인 거죠. 네. 우리 가계 부채 비율 높고. 근데 주식을 해봤자 주식이 수익이 안 나니 네. 부동산으로 갔다가 이제 이번에 왕창 얻어맞고 있는 케이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사실 네.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있는 집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 있는 집이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뭐 월세를 많이 받으면 높아지겠죠.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상품은 모든 게 가치라는 게 있는데 비용이죠. 사실은 비용. 네. 이 소용이 높아지면 비용도 높아지는 게 부동산이죠.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모든 걸 걸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힘든데 거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워낙 많은 자산이 있으니까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바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그게 또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우 나라 망한다. 나라 망한 거죠. 네. 그건 절대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가격이 네. 내 소득의 증가보다 덜 올라야 되는 거죠. 네. 아니면 안 오르거나. 네. 그게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을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좀 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소득이 늘어났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뭘 해야 되겠냐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글로벌 자산 배분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한국 시장을 한국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봐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시장 좋게 보죠. 왜?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만 몰빵하고 있고 기업에 대한 그 적절한 가치에 대한 그거는 잘 안 일어날 거고 우리가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뭐 있냐. 그죠? 우리나라는 겨우 뭐 다 더해봤자 2%도 안 되는데. 네. 사실은 그 한국은 기업의 그 어떤 경쟁력을 보면 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해야 되는 나라이긴 하죠. 국제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경쟁력 있는 기업을 이렇게 작은 나라가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건 이제 산업 시대의 논리가 현재까지 성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이걸 이제 자본이 중심이 된 자본 시대의 논리로 전환을 못 시켜주는 게 지금 한국의 병폐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뭐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면 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순식간에 자본화되죠. 네. 네, 문화가. 근데 뭐 지금 코스피 투자를 했더니 지난 15년 동안에 뭐 수익이 안 났는데 네. 내가 왜 저길 들여다봐야 돼? 그건 거래소 잘못이야. 네. 지수를 이렇게 멍청이로 만들어 놓은 거는 거래소 잘못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떤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의 변화를 가지고 크게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봉착해 있는 문제는 민간의 부채가 높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든 가게든. 네. 네. 기업이 103%, 그 다음에 가게는 실질적으로는 한 130%,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한 100, 거기도 한 130%. 아무튼 뭐 오피셜한 숫자는 네. 기업이 120%. 120%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이 뭐 100 몇 프로. 그래서 두 개 다 더하면 뭐 125%. 225%, 뭐 230%, 뭐 이런 23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높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정부의 부채 비율은 낮으니까. 근데 이제 또 이건 정치적으로 또 싸움이 있는 거고. 재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쓰느냐, 낭비만 했다, 뭐 이렇게 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증회사를 통한 정부 부채 증가가 꽤 나올 겁니다. 지금 3년간 부실만 10조. 앞으로 3년간 부실만 10조고, 그러니까 부실이 10조면 그걸 좀 또 막기 위해서 자본을 또 계속 확충해야 되잖아요. 전부 부채 조달할 거거든요. 그 정부 부채가 부동산으로 인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쓰는 것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들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법에 써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냥 부채를 탕감해 주거나 예. 아니면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려줘서 갚을 수 있는 여력을 높여주거나. 그렇죠. 근데 부채 탕감?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한 그렇게- 번 하고 땡이지. 그렇게 하면 모럴 해저드가 생겨서 또, 그렇죠. 또 늘죠. 그렇죠. 부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정확하게 신용카드 대란 이후에 네. 예, 그 뭐라고 하죠? 구제 법안 하면서 네. 결국은 왕창 썼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게 됐었을 때 부채가 더 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게 이제 대학교 자금, 학자금. 대출 갚아주고 네. 걔네들은 공부를 열심히 그런 케이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뭔가 마인드가 젊은 사람들, 젊은 층이 어떻게 하면은 레버리지를 낮추고 올바른 투자가 일어나게끔 하고 네. 또 이 젊은 층이 그냥 투기에 목숨 걸지 않고 네. 막 집 영끌이에서 사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모든 이 가상화폐 물론 저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좋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뭐 기타 뭐 코인들 막 이런 투기에 막 아니도록 뭔가 규제와 재정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변해 갔었을 때 저희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지난 15년 동안에는 뭐 2008년 이후에 지난 15년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방향 갔다면 지금 바꿔야죠. 네. 그래야지 15년 지나고 나면 지금의 반대의 현상이 나오고 있겠죠. 네. 유동훈 본부장님은 사실은 이 업계에서 이제 원로 축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희망적이세요. 젊은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전 펀드 매니저들하고 얘기해 보면 네.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 운용으로 인해서 어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어떤 틈이 생겨가지고 현재 부채 비율을 좀 낮춰줄 수 있는 어떤 그 민간적 요법이라는 건 끝났다라고 보는 펀드 매니저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정책이 고인물을 위한 정책으로 가버리면 계속 문제가 더 확대되죠.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산 많이 들고 있는 정책. 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정책은 재정을 앞으로 쓸 때 올해는 계속 그랬잖아요. 네. 전적으로 좀 그러고 있죠. 앞으로 재정을 쓸 때 이 재정이 지금 태어나서 20대로 활동을 들어가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어떤 장기적인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네. 그게 시대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신 것 같아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40조 듣고 저는 너무 깜짝 놀라요. 주식시장에 그런 자금이 조성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특례 영모기지론도 생겼어요. 전세금을 못 빼주는 주인들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국가가 단합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올인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없을 땐 상관없어요.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그건 심각한데 개념이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올 초에 되게 절망적이었던 게 연착륙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스테빌러티를 높여줘야 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훨씬 더 불안정성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혀가지고 난 너무 이거는 좀 절망적이다 이 부분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쪽은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었는데 수십조예요 자금 조성이. 결국은 버티게 해주고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자산이 이용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뭐 운용하기가 한국에서의 어떤 자산 운용 그다음 금융 자본시장에 좀 어두운 측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희망의 씨앗을 뿌리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높게 사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잠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운용자로서 이제 개인들도 이제 한국 시장에 2022년을 거치면서 아주 또다시 회의를 하고 하면서 개인들은 이제 한국은 안 되라는 생각 또는 투자는 안 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운용자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어떤
거기에 따르는 뭐 피로도도 굉장히 있으실 거고 애로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멘탈 싸움이 내 이득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게 참 굉장히 힘들고요. 네. 네. 고객의 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그게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쓰는 방법에 있어서 네. 뭐 트레이딩의 개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그 고객이랑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어요. 우리 각도기님을. 네. 이분이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게끔 네. 하면 네. 중간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자꾸 질문하시겠죠. 네. 같이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네. 또 계속 같이 가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같이 가면 갈수록 아 이게 좋은 거구나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제 꿈을 갖고 있냐면 저는 앞으로 이거를 1년 하고 2년 하고 돈 많이 벌어서 땡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면서 그 업계 초년생들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떤 멘탈로서 이거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네네. 제가 그랬어요. 딱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평생 할 거다. 둘째, 왜 하느냐? 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그 두 가지 개념만 있으면 절대로 고객의 손실이 가게끔 안 한다는 거죠. 네. 절대로가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1세대 운용자들이 다 비슷하지 연배가 거의 조금 더 많으시잖아요. 더 많으시죠. 네, 조금 더 많으시. 그분들이 이제 막 한 것 정도 되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제 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머리 허연 분들이 계속 운용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내가 운영하는 펀드의 운용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게 좀 한국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세대 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자리에 남아 있고 우리 뭐 유동원 문장님 같은 경우는 한 1.3세대, 1.2세대쯤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도 나는 이렇게 운용해서 결과치가 이거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때 이제 젊은이들은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뭐랄까 이정표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하기가 뭐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네. 더 쉬운 게 글로벌이에요. 한국만 하다 보면은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의 종목들 뭐 트레이딩 개념, 그러니까 차트를 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모멘텀 투자가 거의 정말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입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런 어떤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인바이먼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매니저로 있고 좀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한 달 성과 그것만 잡고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갖다가 이제 하면 참 힘들어지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건 어쨌든 지금 현재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상품을 런칭을 할 때도 회사의 수익과 연결이 됐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적립식을 만들고 네. 예. 뭐 그 수수료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예. 금액이 작아지는데 수수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상품을 만드는 이유는 젊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자꾸 심어주는 일을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튼튼한 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제 투자자, 저희 채널은 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굉장히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막
갑자기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케이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참 자주 있는 구간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길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인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었을 때 정말로 괜찮은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시고, 한국 투자도 좀 더 글쎄요,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나? 예, 좀 장기적인 그 시각으로서 들여다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꼭 글로벌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안타 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팀의 본부장이신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급등에 의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운용자로서의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사전에 원고 없이 이렇게 솔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좀 양해하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이 빠지면은 되게 기분 나쁘게 보일 거고, 장이 좋으면 스타처럼 보이실 텐데, 저희는 사실 스타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그냥 저희 갈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될 때도 있고, 운 좋게 또 생각보다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장기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2030년 후에 유동훈 본부장님이 어떻게 되셨을지 진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유동훈 본부장님께도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